언니가 결혼식 당일에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일본 도쿄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아침엔 말차를 마시고 밤엔 실크 마스크를 쓰고 잤겠지. 상대는 유망한 일본 사업가였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하지만 언니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지. 바로 케냐라는 곳으로. 모든 걸 내려놨어. 가족의 체면, 정해져 있던 미래, 그리고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아이까지. 누구도 일본이 어디 있는지 모를지도 모르는 땅에서 언니는 다시 시작했어. 이 이야기가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면 나조차도 믿기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건 진짜야. 그리고 당신이 조금만 시간을 내서 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유미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도쿄에서 자신을 잃고 아프리카 끝자락에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삶을 되찾은 내 언니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우리 언니 유미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전형적인 일본 여자와는 좀 달랐어. 겉으론 조용하고 단정하고 항상 고개 숙여 인사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 근데 그 껍데기 안엔 사실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숨어 있었어. 언니가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은 유일한 사람이 나였거든. 언니가 케냐로 떠나기 전날 밤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말없이 양말을 개고 있었는데 눈빛이 좀 이상했어. 슬프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았어. 그냥 희망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달까. 내가 정말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 안 가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언니는 한국 엄마와 일본 아빠 사이에서 자랐어. 듣기엔 멋지지만 실제로는 진짜 힘들었어. 아빠는 일본에서 사업하시고 엄마는 엄격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셨지. 어릴 때부터 언니는 피아노, 다도, 영어, 중국어까지 배워야 했고 명절 땐 다리 저리게 절하고 JLPT N의 시험 124점 받았다고 아빠한테 혼나면서도 그냥 웃고 있었어. 대학 졸업하고 유명한 미디어 회사 다니고 상사들한테도 인정받고 결국은 지점장 아들과 약혼했지. 엄마는 이게 바로 올바른 양육의 결실이라고 하셨고 모든 게 완벽했어. 겉으론. 근데 언니가 어느 날 서울 외할머니 댁에 와서 베란다에서 불 꺼진 담배를 물고 있는 걸 봤어. 손이 떨리고 눈은 빨갰지. 그러더니 나에게 속삭였어. 지은아, 너도 가구 같다고 느낀 적 있어? 색깔 골라지고 자리에 놓이긴 했는데 내가 테이블이 되고 싶은지 의자가 되고 싶은지 아무도 안 물어봐. 그 말이 언니 마음속에 깊게 박힌 것 같아. 결국 회사도 그만뒀어. 상사한테 프로젝트 떠맡고 약혼자한테는 제발 환상 좀 버리라고 듣고 나서 다음날 바로 사직서 냈어. 아무 말 없이. 케냐 간다고 했을 땐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지. 아빠는 소리 지르고 엄마는 앨범을 전부 태워넣어 버렸어. 배신이라고 했고 길러준 수고를 헛되게 했다고도 했지. 그때 언니는 말없이 고개 숙여서 일본식으로 정중히 인사했어. 죄송합니다.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 공항에 데려다주고 우동 한 그릇 같이 먹었지. 조용히 먹다가 언니가 그러더라. 이 여행 끝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진 모르겠어. 근데 최소한 내가 선택한 거야. 비행기 티켓을 쥐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났어. 처음으로 두려움이 없었거든. 건기가 막 시작된 케냐에서 언니는 사진 한 장을 보냈어. 파란 하늘, 붉은 흙, 그리고 헝클어진 모자에 해맑게 웃고 있는 언니.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 무언가 마음속 먼지를 다 털어낸 사람처럼. 매일 몇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타는 더위 속에서 일했대.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따뜻하고 아이들은 언니를 따라다니며 미스 유미라고 부르며 웃었대. 언니는 밤마다 일본어, 한국어, 영어가 섞인 일기를 썼어.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물탱크를 옮기다 넘어져서 다쳤는데
한 현지 기술자가 다가와서 밴드를 건네주고 따뜻한 물을 주더래. 이름은 이드리스. 언니 인생을 바꿔놓은 남자. 그에 대해 언니는 많이 말하진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에 항상 먼저 나타나고 도와준 뒤엔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이라 했어. 어느 날 비가 쏟아졌을 때 작은 오두막에서 피신 중인데 그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 언니한테 씌워주고 본인은 밖에서 30분을 서 있었대. 언니가 왜 그랬냐고 묻자 그는 말했지. 여기선 남자는 여자를 춥게 두지 않아요. 나는 웃었지만 언니가 그걸 말하는 목소리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바람 같았어. 크게 들뜨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사랑. 그저 조용히 물 위에 닿는 바람처럼 스며드는 감정. 그 후 언니는 변했어. 화장도 안 하고 회사 정장도 안 입었지. 바랜 티셔츠 입고 햇빛에 그을린 피부, 손엔 상처투성이었지만 사진 속 언니는 정말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 나는 알았어. 언니는 도쿄에선 절대 찾을 수는 없던 진짜 자기 자신을 그곳에서 드디어 찾은 거야. 우리 언니는 한때 기대의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처음으로 자기만의 빛으로 스스로를 비출 수 있게 됐어. 진짜로? 그녀에게 이드리스는 바람종 같은 존재였어요. 시끄럽지도 성급하지도 않았지만 그 울림은 오래도록 마음에 맴돌았죠. 처음 그에 대해 언급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짧은 메시지 한 줄이었죠. 그가 왼손으로 나에게 수건을 건네줬어. 오른손이 다쳐서. 여기서 왼손이라는 그 사소한 디테일이 얼마나 특별한지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늘 조심스럽고 거리를 두던 그녀에게 누군가의 손은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마치 비 내리는 날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는 것처럼 혹은 어릴 적 엄마 치마자락을 살며시 만지던 그 느낌처럼요. 이드리스는 현지에서 우물을 파고 정수 시스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예요. 말수는 적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실했죠. 특히 새로 설치한 수도 꼭지 아래서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 말대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처럼 반짝였대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아침 인사 말고는 며칠이고 말 한마디 없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케냐에 소나기가 퍼부었을 때 사람들 모두 허둥지둥 빗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홀로 흠뻑 젖은 채로 작은 책장을 지키고 있었죠. 그 안에는 매일 밤 적어 내려간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때 이드리스가 뒤에서 덮어 쓴 건 우산이 아니라 자신의 방수 재킷이었어요. 말없이 그녀의 등을 덮어준 그 작은 제스처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 사랑인지도. 그저 그 옆에 있으면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 알아. 잘해야 할 이유도, 착해야 할 이유도, 완벽해야 할 이유도 없거든. 피곤하면 앉아있고, 슬프면 멍하니 있어도 돼. 그런데도 그는 거기 있어. 케냐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왔어요. 매일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마을 엄마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며 둘은 작은 기억들을 하나둘씩 나눴죠. 이드리스는 어머니가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 남길 고집했던 얘기, 학교를 몰래 빠져나와 마을물 시스템 지도를 손수 그리다 혼이 난 이야기를 들려주어줬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한국적이라 놀림받다, 너무 일본적이라 외면당했던 자신의 성장기를 털어놨죠.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 다른 점들이 오히려 이해의 매개가 됐으니까요. 관계가 진지해졌다는 걸 느낀 건 그녀가 사진 한 장을 보냈을 때였어요. 수공으로 짠 거칠고 짙은 갈색 가죽 샌들이었죠. 그가 직접 만들었대. 여기에 진짜 속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어느 오후 흰 플라워 원피스를 입고 아카시아 나무 아래 서 있는 그녀 사진이 도착했어요. 머리는 느슨하게 묶었고 눈에는 낮은 빛이 스며들어 있었죠. 몇 걸음 떨어진 곳엔 이드리스가 서 있었어요. 손은 닿지 않아도 그녀를 받쳐줄 것 같은 온화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프린트해 벽에 붙였어요. 볼 때마다 크게 숨을 들이쉬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어요. 고백도 꽃도 반지도 없었죠. 주말엔 같이 콩수프를 끓이고 아침엔 함께 직접 말린 차를 우려 마시고 나무 그늘 아래 선 그녀가 책을 읽고 그가 낡은 도구를 고치는 말없이도 충분히 평화로웠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 마음속엔 여전히 걸리는 게 많았어요. 통화할 때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피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받지 않고 아버지에게선 건강 조심하고 집안 체면을 해칠 짓 하지 말라는 차가운 이메일만 왔죠. 그녀가 얼마나 힘들지 저는 잘 알죠. 사랑하지만 한쪽엔 이드리스, 숨쉬게 해주는 사람, 다른 한쪽엔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 밤 그녀가 보내온 음성 메시지에는 케냐 전통 음악에 섞인 그녀의 목소리가 일본어로 담겨 있었어요. 내가 땅이라면 당신은 비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쓸려가길 원치 않아요. 그저 내 마음만 촉촉히 적셔주길. 그걸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죠. 사랑은 선언이 필요 없어요. 매일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못나고 아름답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사랑을 알게 되었죠. 채트 GPT 단어의 그날 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문자도 아니고 영상 통화였어요. 화면이 켜지자 작은 방 한가운데 흑빛 갈색 벽이 보이고 얇은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빛이 언니 얼굴에 기울어 비쳤는데 머리는 약간 헝클어졌고 화장은 없지만 눈만은 이상하게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어.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언니는 천천히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마치 소중한 꽃 한 송이를 들고 있듯 조심스러우면서도 경외심이 엿보였어요. 나 아기 생겼어, 지은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이 하얘져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기쁨인지 걱정인지 둘 다 뒤섞인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늘 자기 입술 색조조차 마음대로 못 고르던 언니가 이젠 새로운 생명을 품고 얼마나 용감해 보이던지요. 언니가 말하길 이드리스가 울었다고 해요. 언니가 임신 테스트기를 화장실에서 꺼내 건네줬을 때 이드리스는 말없이 1분쯤 멍하더니 언니를 꼭 안았대요. 아무 말 없이 마치 기도하듯 언니 어깨에 얼굴을 묻고요. 둘은 계획이 없었대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죠. 하지만 이드리스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답니다. 내 아이라면 내 아이도 돼. 내가 평생 지킬게. 그 말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서로 다른 피부색과 출신이 가진 벽이 많은 이곳에서 모든 남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요. 그 뒤로 언니는 식단을 조심히 챙기고 무리한 움직임을 피했어요. 우물 파는 프로젝트는 그만두고 한인 가족이 세운 작은 일본어 학원에서 강사 일을 시작했죠. 생활은 넉넉지 않았지만 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모든 결정이 내 손으로 이루어지는 기분이야. 하지만 삶은 좀처럼 편안하지 않았어요. 언니의 임신 소식은 어떻게든 도쿄까지 전해졌고 거의 1년 만에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울고 꾸짖고 깊은 한숨만 내쉬셨죠. 추운 겨울에 너를 낳으려고 얼마나 굶었는지 이제 와서 아빠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그 먼 곳에서 키우겠다는 거니?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첫 인형을 잃었던 아이처럼 울었죠. 이어 아버지는 전화 대신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짧은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당장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해라.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언니는 침착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느리고 차분했죠. 지은아, 난 지쳤어. 그동안 내가 한 모든 일은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였어. 이번만은 내 아기를 내 뜻대로 지키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구멍에 바닷물 같은 슬픔이 차올라 삼키지도 토해내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운명이 비수를 꽂듯 언니가 자원봉사로 일하던 NGO에서 협력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어요. 이유는
개인 사정이 전문성과 조직 이미지를 해친다는 것이었죠. 언니는 울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곳이 언니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고 했던 곳이라는 걸. 그곳에서 이드리스를 만나고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꼈던 그곳이었는데 이제는 짐처럼 내쳐진 거예요. 안정된 수입이 끊기자 언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김밥, 미소된장국, 고구마 케이크 모두 바나잎에 싸서요. 매일 아침 이드리스가 낡은 자전거로 재래시장까지 실어다주고 점심쯤 데리러 와요. 사람들은 사랑하면 함께 고난을 이겨낸다고 하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잘 모르는 법이죠. 비 오는 날 장사도 안 되고 언니는 길가에 털썩 주저앉아 배를 움켜쥐고 멍하니 있더라고요. 이드리스는 말없이 외투를 벗어 언니 위에 덮어줬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그 한 번의 포옹이 언니를 쓰러뜨리지 않게 했으니까요. 제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언니는 아주 가볍게 웃었지만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후회는 안 해. 하지만 무서워. 낯선 땅에서 가족도 없이 모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엄마가 된다는 건 이름 없는 전쟁이자 총성 없는 전장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사람들은 햇살 아래 미소 짓는 임산부 사진만 보지만 난 언니가 베개 속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밤과 자전거 가판대 밑에서 동전 하나하나를 모아 우유 한 팩을 사던 아침도 봤어. 어떤 사건들은 마치 불이 꺼진 어둠처럼 갑작스럽고 차갑게 찾아온다. 예고도 북소리도 없이 평범한 하루가 순식간에 둘로 갈라져 버리는 날이 있다. 유미 언니가 납치된 날도 그랬다. 하늘에는 아무런 징후도 없었다. 그날 밤 언니는 방제촌 아이들에게 일본어 수업을 막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을 시장에서 마을 장마 축제 때 만들 모찌용 찹쌀을 사려고 잠깐 들렀을 뿐이었다. 저미데스와 이드리스는 그날 옆 마을 수도관을 고치러 가야 해서 저녁 7시까지 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지만 8시가 넘도록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전화를 건 건 이드리스였다. 그때까지 내겐 처음 듣는 목소리처럼 헐떡이며 끊어질 듯 짧은 말만 흘렸다. 유미? 사라졌어. 집에 안 와. 아무도 못 봤어. 그 말을 듣고 난 온몸이 싸늘해졌다.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다. 언니가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어 시장을 가로지르려던 순간 낯선 남자 무리가 튀크튀크 3륜차 기사로 위장해 길을 막았다. 센터로 보낼 물건이 있다며 차에 가까이 오라고 했고 언니가 고개를 숙여 확인하려는 찰나 갑자기 잡아 끌려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마을 바깥 흙바닥 방 하나에 가뒀다. 그들은 때리지도 학대하지도 않았다. 단지 돈을 원했다. 외국 단체에 보낼 몸값을 요구했다. 문제는 언니가 이미 그 단체를 그만두고 6달 차 임신부 신분으로 도시락 장사나 하며 생계를 꾸리던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거다. 이드리스는 사흘 밤낮을 잠도 밥도 거르고 언니를 찾아 헤맸다. 사람들의 집 문을 두드려 묻고 지역 감옥에도 찾아가고 검문소마다 전화했다. 마침 유미가 납치된 의심스러운 3륜차를 본 아이가 빈 언덕 근처에서 신고해준 덕에 이드리스는 마침내 그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무턱대고 돌진하지 않았다. 슈퍼히어로가 되려 하지도 않았다. 가진 재산 전부, 낡은 오토바이, 조금 남은 저축, 부모님이 남겨준 땅까지 내놓으며 그들과 거래했다. 유미가 풀려났을 때 몸은 몇 시간 동안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던 탓에 부어오르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으며 팔과 다리는 꽉 묶인 상처로 멍투성이었다. 그런데 그 어떤 고통보다 더 아팠던 건 언니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였다. 뱃속의 아기는 이미 돌아오지 못했다. 구출된 다음 날 밤 언니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곳에는 연습 중인 간호사 1명밖에 없었다. 의료 장비도 치료약도 부족했다.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 언니는 마지막으로 아기의 가느다란 심장 소리를 겨우 한 번 들었고 그 미약한 울림은 금세 바람에 꺼진 촛불처럼 사라졌다.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 화면 속 언니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붉은 기운조차 빠져 텅 빈 듯했다. 손은 여전히 배 위에 얹혀 있었는데 마치 거기에 아기를 붙잡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언니 역시 울지 않았다. 너무 큰 슬픔 앞에서 눈물조차 사치가 된 듯했다. 미안해? 단 2글자. 하지만 그 안엔 스스로를 향한 깊은 사과와 자책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언니는 완전히 달라졌다. 케냐의 눈부신 태양 아래서 활기차던 유미도 도쿄의 격식 안에 몸을 눌러야 했던 유미도 아니었다. 무섭도록 조용해졌고 감정을 억누른 얼굴엔 늘 공허함만 맴돌았다. 이드리스가 전해준 얘기로는 한밤중에 깨어보니 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아이 옷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고 했다. 마치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린 사람처럼. 주변에선 일본으로 데려가 가족의 품에서 치료받게 하면 어떻겠냐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이드리스는 단호히 말했다. 유미는 자신을 부정한 그곳으로 돌아가면 살 수 없을 거야. 언니가 겪은 고통은 단지 아이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진정 큰 상처는 세상이 진정으로 한 인간의 고통에 온전히 부드럽게 대할지에 대한 믿음을 이르렀다는 데 있었다. 나는 언니에게 서울에 와서 잠시 같이 지내자고 권했다. 하지만 언니는 거절했다. 이번엔 스스로 걸어가야 해. 더는 숨고 싶지 않아. 언니는 또 눈물을 흘리기보단 부엌 불을 켰다. 장사를 접었지만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 이드리스 밥을 짓고 마을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 나눠 주었다. 사람들은 다들 언니 빵이 묘하게 따뜻한 맛이 난다고 했다. 부드럽고 향긋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까지 녹여주는 그 온기를 잊을 수 없다고. 어느 날 이드리스가 짧은 영상을 보내왔다. 언니가 마을 큰 나무 옆에 앉아 예전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수첩을 펼쳐든 모습이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먼 곳을 응시하는 시선.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잔잔한 평온 같았다. 마치 폭풍을 지나고 이제는 바람 속에서 가만히 서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흔히 비극을 모든 게 무너질 때라고 생각해. 하지만 때론 비극은 꿈꾸던 이가 산산이 부서진 마음으로도 여전히 웃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아닐까. 그날 이후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언니가 다시금 바람 속에서도 조용히 미소 지을 그날을 기다린다. 내가 알기로는 그해 케냐의 우기는 예상보다 한참 늦게 왔어. 마을 사람들 모두 농사가 걱정돼 우물물이 금세 말라버릴까 노심초사했지. 하지만 유미 언니에게는 비가 언제 오든 상관없었나 봐. 마치 하늘이 알아챘다는 듯 언니는 이제 충분히 강해져서 무슨 일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같았어. 유미 홈. 센터가 문을 연 지 반년쯤 됐을 때 한국에서 온 봉사단부터 배낭여행객, 그리고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일본, 한국 혼혈 소녀가 운영하는 수업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라고. 케이블 방송 취재를 온 젊은 기자도 있었지. 그가 찍은 리포트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선명해. 언니가 미역국을 끓이며 국 닫은 손으로 살짝 웃더니 천천히 한국어로 말했어. 여기선 내가 나일 수 있어요.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난 그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보다가 엄마가 한숨을 툭 내쉬셨거든. 유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구나. 난 대답했어. 아니에요, 엄마. 그게 진짜 유미예요. 이드리스는 여전히 변함없었어. 영상 프레임 뒤쪽에서 물통을 옮기거나 칠판을 닦거나 처마 밑에 앉아 나무 코끼리 퍼즐을 맞추는 아이와 함께 조용히 있는 모습이었지. 언니를 향한 그의 사랑은 화려한 말 대신 행동과 눈빛으로 전부 드러났어. 케냐 아침 햇살처럼 투명하고 분명하게. 둘은 아직 전통적인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어.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들을 한 가족으로 여겼지만 이드리스도 서두르지 않고 언니도 요구하지 않았지.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순간이 조용히 다가왔어. 그날은 마을 전통 축제 날이었어. 사람들은 모닥불 둘레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흐릿한 달빛 아래 흥겹게 어울렸지.
언니는 할머니들이 손수수 놓아준 꽃무늬 옷을 입고 아이들 사이에 서 있었어. 난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지. 화면이 불빛에 흔들리다가 이드리스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지. 꽃 한 송이도 반지도 드라마 속 로맨틱한 연설도 아니었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유미라고 새겨진 만년필 하나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지. 일본어, 스와힐리어, 한국어로 딱 한 문장씩 적혀 있었어. 나랑 이 집을 영원히 함께 지을래? 언니는 거의 30초쯤 말없이 가만히 서 있었어.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드라마처럼 달려가 앉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숙여 그의 손을 살포시 잡고 고개를 끄덕였지. 마치 폭풍 후 한숨 쉬는 듯한 아주 가벼운 움직임이었어. 난 그 순간 방해할까봐 영상을 껐어.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 문 하나가 살짝 열리는 느낌이 들더라. 나가야 할 문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곳으로 이어진 문. 바로 고향에서도 바다 건너 먼 곳에서도 결국엔 머무를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그들은 전통의식이나 결혼식장을 거치지 않았어. 흰 웨딩드레스도 예식장도 없었지. 언니는 꽃자수가 새겨진 흰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종이꽃을 꽂은 채 붉은 흙바닥 한가운데 서 있었어. 이드리스는 린넨 셔츠 차림에 언니가 묶어준 빨간 실팔찌를 손목에 찼지. 마을 사람들은 달걀, 바나나 한 송이, 염소 우유 같은 소박한 선물을 건네며 그들을 축복했어. 언니는 그날을 믿음의 의식이라고 불렀어. 종이에 도장 찍는 일도 법적인 절차도 없었지만 모두가 알았지. 그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결혼식 후에 언니가 날 위해 작은 선물 상자를 보냈어. 안에는 언니가 직접 그린 유화 한 점이 들어 있었지. 햇빛 가득한 들판 한가운데 큰 나무, 그 아래 낡아 빠진 가죽 샌들 한 켤레, 그리고 손을 맞잡은 두 그림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어. 그림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 가족은 시작점이 아니라 내가 머물기로 결심한 곳이다. 몇 달 뒤 난 처음으로 케냐를 찾았어. 공항을 나서자마자 멀리서 언니가 보이더라. 햇볕에 그을린 피부, 단정히 자른 짧은 머리, 그리고 한 송이 흰 꽃을 든 손. 언니는 나를 꽉 안아주었어. 말은 없었지만 그 향기와 숨결에서 여전히 유미 언니 그 자체가 느껴졌지. 다만 이번엔 언니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만 달랐어.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어. 매일 언니는 차를 우려내고 빵을 굽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무에 물을 주고 마을 사람들을 맞이하고 식사 후 아이들 손을 씻겨주었지. 그리고 밤이면 늘 기록했어. 언제나 곁에 있는 이드리스와 함께. 마지막 밤 난 물어봤어. 언니, 아직도 아기를 생각해? 언니는 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 매일. 그리고 언니 아프진 않아? 언니가 웃었어. 이번엔 눈가에 빛이 맺히더라. 그래도 매일 그리워. 하지만 사랑은 결코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니까. 다음 날 난 케냐를 떠났어. 이상한 평화와 햇빛 한 조각을 가슴에 안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아래 보이는 작은 마을, 그곳이 바로 언니와 이드리스 그리고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붉은 대지가 있는 곳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태어난 곳에서 고향을 찾지 못해. 하지만 유미 언니는 슬픔과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또 다른 고향을 지어냈어. 난 그걸 직접 봤다니까.